지구를 떠난 인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면 단순한 공상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계산하고 있는 실제 문제입니다. 달까진 갔다 왔습니다. 아폴로 우주인들은 달에 발을 딛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왕복은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화성은 어떨까요? 화성 왕복 여정을 계산해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왜일까요? 거리 때문일까요? 기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실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있습니다. 로켓은 만들 수 있고 우주선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타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몸은 지구에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지구 환경에 최적화됐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맞게, 지구의 대기에 맞게, 지구의 자기장 안에서만 버티도록. 그런데 우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력도 없고, 대기도 없고, 자기장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이 설계되지 않은 환경입니다. 거기서 2년을 버텨야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 지금 당신이 우주선 안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창밖으로 지구가 점점 작아집니다. 발사 후 5분, 지구가 공만해졌습니다. 30분이 지나면 지구는 그냥 별 하나처럼 보입니다. 1시간 후에는 어두운 우주 속에 파란 점 하나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첫날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머리가 무겁고 코가 막힌 느낌이 납니다. 중력이 없으니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붓습니다. 다리는 가늘어집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왜 우주는 인간의 몸을 파괴할까요? 중력이 없어서, 공기가 없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몸이 우주에서 버텨야 하는 진짜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 방사선. 지구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과 대기층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양의 입자들을 튕겨냅니다. 대기층은 그 나머지를 흡수합니다. 이 방패가 태양과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우주선 안은 방패가 없습니다. 마치 선크림도 없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그것도 1년 내내. 자, 나사가 계산한 수치가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이 1년에 받는 방사선 약 3mS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은 1년에 약 300mS, 무려 100배입니다. 그런데 화성까지 가는 편도 여정만으로 우주인이 받는 방사선은 약 300mS, 편도만으로 이미 ISS 1년치를 전부 다 받습니다. 왕복이면 2배, 여기에 화성 체류 기간까지 더하면 암 발생 위험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이걸 단순히 기술로 해결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방사선을 막는 차폐 소재는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납이나 폴리에틸렌 같은 소재로 우주선을 감싸야 합니다. 우주선이 무거워지면 연료가 폭발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연료가 많아지면 우주선은 더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우주선을 쏘려면 더 강한 로켓이 필요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연구 중인 방법이 있습니다. 수소 기반의 차폐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소 원자는 가볍고 방사선을 잘 흡수합니다. 물도 방사선 차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벽면을 물로 채우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단순히 암만 유발하지 않습니다. 신경계도 공격합니다. 방사선이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나사가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화성 여정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선을 쬐었더니 쥐들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불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화성에 도착했을 때 우주인의 판단력이 이미 흐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두 번째, 무중력.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 멋있어 보이죠? 자, 6개월만 무중력에 있으면 인간의 몸은 처참하게 변합니다. 뼈가 녹습니다. 정확히는 뼈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뼈와 근육이 항상 하중을 버팁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뼈는 자극을 받고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몸이 이거 필요 없네 라고 판단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안 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뼈도 빠집니다. 한 달에 약 1~2%, 6개월이면 최대 10% 이상이 사라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골절 위험이 올라갑니다. 화성에 도착해서 걷다가 다리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근육도 함께 빠집니다. 우주인들은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그래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심장도 약해집니다. 지구에서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위로 퍼올립니다. 우주에서는 그냥 아무 방향이나 다 갔습니다. 심장이 할 일이 줄어듭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집니다. 돌아와서 지구 중력을 다시 버텨야 할 때, 그 약해진 심장으로 버텨야 합니다. 화성까지 편도 7개월, 왕복 2년 이상. 돌아올 때 우주인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이상하죠? 지구로 귀환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 우주 체류 후 귀환한 우주인들은 착륙 직후 혼자 걷지 못합니다. 부축을 받아야 겨우 일어납니다. 화성 중력은 지구의 38%입니다. 지구보다는 낮지만 완전한 무중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성에 착륙하면 다시 중력을 버텨야 합니다. 7개월 동안 약해진 몸으로 화성의 중력을 버텨야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방사선, 무중력,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기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뇌 2024년 나사가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장기 우주 비행 후 우주인의 뇌를 MRI로 찍어봤습니다. 뇌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뇌척수액의 분포가 달라졌습니다. 뇌의 백질, 그러니까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지구 귀환 후에도 완전히 원상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뇌가 영구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어떤 우주인들은 귀환 후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뇌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는 체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고 뇌압이 올라갑니다. 오래 있을수록 시력 손상이 누적됩니다. 화성 탐사 도중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신적 문제도 있습니다. 6개월 밀폐된 공간, 같은 사람들만 계속 봅니다. 바깥 풍경은 그냥 검은 우주, 지구는 점 하나. 이 환경에서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기록이 있습니다. 소련의 우주 정거장 미르에서 우주인들이 장기 체류 중에 서로 말을 끊고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갈등이 폭발했고 서로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몇 달을 침묵으로 지냈습니다. 나사는 화성 탐사모의 훈련을 지구에서 진행했습니다. 하와이 화산지대에 격리된 돔 안에서 실제 화성 체류처럼 생활했습니다. 6명이 1년 넘게 지냈습니다. 결과는 참가자 중 일부가 심각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가상의 훈련에서도 이 정도입니다. 진짜 화성에서는 어떨까요? 화성까지 7개월, 화성 체류 500일 이상, 돌아오는 7개월, 총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의 정신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냉정한 문제입니다. 통신 지연. 지구와 화성 사이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도 약 5,500만 킬로미터, 멀어지면 4억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빛의 속도로 신호를 보내도 편도로만
최소 3분에서 최대 22분이 걸립니다. 자, 화성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주인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호 도착까지 22분. 지구의 의료팀이 답변을 보냅니다. 답변이 화성에 도착하기까지 또 22분. 총 44분이 지나갑니다. 그 44분 동안 우주인은 혼자 판단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할까요? 어떤 약을 써야 할까요? 지구의 의사도 실시간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공학적 결함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에 간 인간은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됩니다. 이상하죠? 달에서는 통신 지연이 고작 1.3초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우주인들은 지구와 실시간 대화가 됐습니다. 화성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고립입니다. 자, 방사선, 무중력, 정신, 통신 지연. 이 네 가지를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로켓입니다. 화성까지 가는 로켓은 지구에서 쏩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돌아오는 로켓은 누가 쏩니까? 화성에는 발사대도 없고 연료도 없습니다. 인간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무인 로켓을 화성에 착륙시켜 놔야 합니다. 그 로켓이 화성에서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 속에서, 영하 60도의 추위 속에서, 강한 자외선을 맞으면서 그 로켓의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우주인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화성 최초 이주자들 중 일부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계산된 발언입니다. 그는 오히려 화성을 편도로 가서 정착하는 개념을 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설계하는 겁니다. 자, 화성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태양계 밖은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 거리가 약 4.37광년입니다. 빛이 무려 4년 넘게 달려야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가면 약 7만 3천 년이 걸립니다. 7만 3천 년. 인류 문명 전체 역사보다 긴 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령 빛의 10% 속도를 낼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고 해도 43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우주선 안의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 처음 탑승한 사람은 아무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세대 우주선 개념입니다. 인류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개념입니다. 수백 명이 탑승해서 몇 세대에 걸쳐 항해합니다. 첫 세대는 출발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항해 중에 태어납니다. 세 번째 세대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우주선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구는 조상이 살았다는 전설의 행성입니다. 이상하죠? 한 번도 바람을 맞아본 적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 없는 사람들, 한 번도 흙을 밟아본 적 없는 사람들. 그게 우주선에서 태어난 세대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우주선에 타겠다고 할까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주선 안에 갇힌 존재들입니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우주선 아니었던 겁니다. 평생 지구를 보지 못하고 광활한 하늘 아래 서본 적도 없이 우주선이라는 금속 상자 안에서만 살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항해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상황에서 인류는 이 질문에 아직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하면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빛의 99% 속도로 10년을 이동하면 우주선 안에서는 10년이 흘렀지만 지구에서는 70년이 흘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구에 신호를 보내면 내가 알던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죽어 있습니다. 우주 여행은 시간까지 왜곡합니다. 2023년 연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간의 DNA가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론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DNA 손상 속도가 지구에 있을 때보다 현저히 빠릅니다. 그리고 세포가 그 손상을 완벽하게 수리하지 못합니다. 누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이 쌓입니다. 장기 우주 비행 후 돌아온 우주인의 텔로미어를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 구조입니다. 짧아질수록 노화가 빨라집니다. 우주에서 귀환한 우주인의 텔로미어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우주가 인간을 빠르게 늙힌다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우주 비행이 인간의 노화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쌍둥이 우주인 연구입니다. 스콧 켈리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제 마크 켈리는 지구에 있었습니다. 1년 후 스콧이 돌아왔습니다. 둘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콧의 유전자 발현 방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면역 관련 유전자가 변했습니다. 인지 기능 관련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이 정도입니다. 2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이면요? 인류는 아직 모릅니다. 화성 탐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우주 비행이 될 겁니다. 그 결과를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사는 화성 유인 탐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0년대를 목표로 합니다. 스페이스X는 더 빠른 일정을 주장합니다. 202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2033년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거기 있습니다. 뼈가 녹는 걸 알고, 방사선을 맞는 걸 알고, 뇌가 변하는 걸 알고, 그래도 갑니다. 왜일까요? 인류가 언젠가는 지구를 벗어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행성 충돌, 기후 변화, 핵전쟁, 슈퍼 화산 폭발, 전염병 대유행. 지구에만 있으면 인류는 언젠가 반드시 멸종합니다. 우주로 나가는 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도 생전에 말했습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지구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말을 실현하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 스페이스X의 연구팀, ESA의 과학자들, 매일 계산하고, 설계하고, 실험합니다. 언젠가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는 날이 올까요? 아마 올 겁니다. 인류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해결해 왔으니까요. 100년 전만 해도 하늘을 나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60년 전에는 달에 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우주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방사선이 몸을 갉아먹고, 무중력이 뼈를 녹이고, 고립이 정신을 흔들고, 통신은 끊기고, 돌아올 로켓은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갑니다. 왜냐면 여기 있으면 확실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건넜고, 알 수 없는 대륙을 탐험했고,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인류가 서 있습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화성에 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도 갑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언젠가 화성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언젠가 목성 옆을 지나는 우주선이 생기고, 언젠가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시작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우주선에 탑승하겠습니까?